안녕하세요, 이코녹스입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렸죠. 저 나름대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영상을 못 올렸으면 괜찮았는데, 이게 뭐 저희 어머니께서 이게 이석증이라는 그 병이 이제 재발을 하셨어요. 그 이석증이라는 병은 그 귀 안에 달팽이관이 그 원래 위치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는 병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그리고 뭐 속이 미식미식 거린다던가, 그리고 심하면 구토까지 하는 뭐 이제 그러한 질병입니다. 일종의 그 노인성 질환인 거죠. 거의 한 6년 만에 재발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마음도 울적해지고 이제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상을 올릴 경험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제 이 영상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컨텐츠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거 어떡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도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니까 요즘에 그 최신형 차량들이 출고된 지 얼마 안 돼서 뭐 시동이 꺼지고 미션이 오작동이 하고 아예 미션이 작동하지 않고, 야간 주행하는데 갑자기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모두 꺼져서 먹통이 되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경우, 뭐 이러한 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영상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유튜브 채널을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외국 쪽 이제 유튜브를 이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쪽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보통 그 외국에도 이러한 문제가 더러 있더군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경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요즘 최신형 그 차들은 그 전자제어 집합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웬만한 차에는 모든 다 전자장치가 다 부착이 돼 있고, 그리고 그 각 모든 그 장비마다 그 옵션마다 그 전력을 이제 차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이제 흡입하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결론은 차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 전기의 양보다 이 차체에서 그 전기를 흡입하는 그 양이 더 많게 되다 보니까 차 안에 전력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 사람들 얘기를 일단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좀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일반 이런 차들에도 상당한 전자 장비가 많이 있죠. 이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이 쉐보레 차는 옵션에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옵션에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안에 뭐 전자제어 장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뭐 8가지 안전 사양이 있죠. 이 8가지 안전 사양도 다 전자제어 장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ECU가 뭐 장착이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차량 운행 기록 장치 뭐 이런 것까지 다 장치가 돼 있습니다. 아주 세세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녹수 센서라든지 뭐 오염물질을 감지하는 뭐 경고 시스템, 뭐 EGR 돌리는 거, 그 다음에 DPF 관리하는 그런 전자장치,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전자장치가 이 차 안에도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갖가지 이 수십 가지 전자 제어 장치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전기. 그러면 전기를 흡입을 하겠죠. 그러면 그 전기는 어디서 옵니까? 단순히 배터리에서 오는 전기만 먹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배터리에서 공급하는 전기의 양은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전기일까요? 이 차가 움직이면서 엔진이 가동되면서 만들어지는 그 전기를 이 모든 모든 전자제어 장치가 이제 흡입을 하겠죠. 그런데 이 외국 전문가들이나 뭐 보통 뭐 이런 다른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보게 되면은 차체에서 생산하는 그 전기의 양보다 이 전자제어 장치가 소비하는 전기의 양이
많은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그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악조건이 역효과가 생긴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가 생산되는 양보다 소비되는 양이 더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정전이 되는 겁니다. 정전. 뭐 우리 사는 세상하고 똑같죠. 전기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바로 정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동이 꺼질 수도 있고 각종 전자장치에 뭐 이러한 전기를 공급하다 보면 배터리 충전하는 그런 전력이 부족하게 되겠죠. 뭐 그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웬만한 차들에는 그 ECU가 장착이 돼 있죠. 그 ECU가 장착이 돼 있는데 이 ECU조차도 전기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장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ECU는 이 차의 그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죠. 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차의 모든 전자제어 장치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ECU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ECU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차의 ECU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리 입장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차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모자르고 써야 될 전기는 많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ECU라면 차가 주행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전기가 모자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차가 운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겠죠. 그나마 덜 중요한 부분은 전기를 끊어버리겠죠.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뭐 차가 주행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차는 일단 달려야 되니까 뭐 미션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데 전력이 들어가는 데는 전기를 공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계기판은 아무래도 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기판의 그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꺼지고 먹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과도한 그 옵션, 그 전자제어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좀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도 이제 옵션에 많이 중독돼 있죠. 우리 한국의 자동차 문화, 그 옵션, 풀옵션에 대한 그런 동경 많이 가지고 있죠. 이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 갑자기 또 옛날 생각이 나게 되네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누님은 이제 외국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근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한 바로 전에 이 시어머니가 북미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의 K 시리즈 계열의 중형 세단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정확히 그 모델명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어머니께서 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적이다 라는 그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뭐가 감동인데, 이제 제가 말을 하니까 저희 누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보통 미국 사람들은 한번 차를 사면 거의 한 10년 이상을 이제 타는 그런 문화죠. 그러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10년 정도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10년 동안 이제 타게 되면서 이제 차를 새 차로 이제 바꿨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차를 이제 바꾼 겁니다. 근데 왜 감동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이 옵션에 감동을 한 거예요. 이 옵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면, 세세하고 꼼꼼하다 라는 이 표현을 썼답니다. 왜 썼냐면은, 첫째, 열선 핸들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선 시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통 아랫목 문화가 있어서 보면은 이 뜨끈뜨끈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거에 약간 등한시하는 뭐 그런 문화가 있죠. 근데 참고로 시어머니는 미국의 몬태나주
헬레나에서 살고 계시는데,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캐나다 인접 지역입니다. 캐나다 인접 지역이면은 겨울에요 엄청 춥습니다. 보통 겨울에 영하 25도 정도면요, 그 일반적인 수준의 일반적인 수준의 이 추위로 간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25도면은 뭐 혹한기죠, 혹한기. 근데 어쨌든 이 차가운 겨울 날씨에 이 열선 핸들이 되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쇼킹, 충격을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선 시트, 이 뜨거운 거에 이 충격을 이제 받으신 거예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옵션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감동을 먹게 되는 거죠. 예. 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그런 반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세세한 옵션에 대한 그런 그런 어떤 동경 같은 것이,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전자제어 장치가 이제 달리게 되다 보면 이 자체의 그 전력 소모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뭐 미션이 뭐 먹통이 된다던가, 차가 서버린다던가, 아니면 시동이 꺼진다던가, 뭐 이런 부작용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전문가들은 차가 이러한 뭐 시동 꺼짐, 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많은 옵션, 차가 제공하는 그 전력 그 이상의 소비되는 그 과도한 옵션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과연 풀옵션이 좋은 건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적당한 옵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적당한 옵션. 적당한 옵션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필요한 옵션이겠죠. 필요한 옵션. 필요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풀 옵션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150m 앞 시속 50km 참고로 이제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동호회 이런 어떤 회원분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떤 분들은 이 이코녹스 LS 등급을 구입을 하세요. LS 등급이면은 그 최하 등급이죠. 최하 등급. 그 최하 등급은 뭐 깡통차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근데 이런 깡통차를 사서 나름대로 이제 상황 봐서 자기가 필요한 옵션을 그 밖에 나와서 그 외주 업체에 가서 하나씩 자기가 이제 필요한 그러한 그 옵션을 하나씩 장착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구입하면서 저희 어머니께 이제 처음 시승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하시는 말이, 약 100m 야,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요즘 차에 왜 뒷좌석에 왜 뜨끈뜨끈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열선 시트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차에 뒷열 시트에 그 열선을 넣으려면요 160만원이 추가 비용이 들어요. 아니 뭐 열선 시트 넣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이거 열선 시트 넣으려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사륜 넣어야 돼. 사륜 넣게 되면 이 뒷열 시트 넣자고 사륜 넣으면은 한 160만원 더 들어갑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잘했다, 야 이거 뭐 그냥 앉아도 금방 뜨끈뜨끈하 따뜻해진다, 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자동차 그 회사도 물론 이제 이제 돈을 벌어야겠죠. 제가 그 뒷열에 열선 시트만 필요한데 그 뒷열에 열선 시트 넣자고 사륜, 제가 원하지 않는 사륜까지 넣어야 되면 뭐 그냥 쓸데없는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어떻게 그 옵션 사양에 있었어도 이 꼭 패키지로 이렇게 넣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뒷열 시트 하나 달자고 사륜 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출고해서 이제 나중에 뭐 뒷열에 따로 외주 업체에 주문을 해서 이제 뒷열에 열선 시트를 넣는 그러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보게 될 것 같으면 풀 옵션보다는 정말 자기가 필요한 옵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 어떻게 잘 봐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영상입니다. 경황이 없이 이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음에는 이제 다른 영상을 또 올리려고 해요. 어떤 영상이냐면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리메이크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제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한 6%가 미국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2% 정도가 남미 계열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궁금은 한데 이제 시청을 어느 정도 했더군요.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영어 자막 버전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같은 동영상에 올라왔다 해도 노하지 마시고 제 채널을 한번 글로벌 채널로 한번 만들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영상이 올라왔다고 해도 이렇게 좀 외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